시속 한 150km까지 또 달리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승률이 다시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건드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처럼 엇나가고 튀어버리니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건드려도 답이 안 나오네. 결국에는 살짝 외면하고 싶은, 가급적이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싶은 저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인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올랐는지 현재 상황 제대로 진단을 하고요. 트렌드,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죠. 이재명 시대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시장의 늪에 빠질 수 있을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옆에 KB 간판 우리 박원갑 박사님이 계시는데 KB를 안 가지고 와서 좀 죄송하고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 작년과 올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빨간 점선이 0%입니다. 보합입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상승률이 하락, 올라가면 이제 상승률이 커지는데, 이거는 자동차 엑셀레이터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는 달리고 있는데 속도를 많이 밟느냐 적게 밟느냐의 차이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토지거래가구역, 스트레스 DSR이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달 연기하면서 불안심리 자극하면서 이제 크게 엑셀레이터 한 180km까지 한번 밟았다가 쭉 내려왔고요. 올 초에 토지거래가구역을 2월에 풀었다가 3월에 다시 묶으면서 요동을 한번 쳤습니다. 시속 한 150km까지 또 달리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승률이 다시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세 흐름이 중요한데, 제가 빨간 점선을 보인 이유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불안 심리가, 항상 정책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불안하거든요.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불안한 마음에 5월, 6월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 평균입니다. 그러면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텐데, 그거는 뒤에 좀 살펴보고, 일단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월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로 거의 5년 만인가요? 10,000건 넘었는데 엄청난 숫자이고요. 저는 문제가, 내려가다가 최근에 아마 5월 거래량은 다시 한 7,000건, 8,000건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5월 거래량은 집계 기간이 있거든요. 6월 30일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도 아직 한 25일 정도 남았거든요. 25일 동안 집계가 끝나면 7,000호, 한 8,000호 넘어갈 것 같고요. 6월 거래량은 다시 또 10,000건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면 상승을, 이거는 2년치입니다. 2년치 거래량을 보더라도 폭을 한번 보십시오. 2023년에는 좀 살짝 올랐다 내려갔죠. 2024년에는 올랐다 내려갔는데 점점 파동의 거래량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와 서울 전체.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고요. 나머지 색깔들이 강남 3구인데, 강남 3구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흐름인데 어떤가요? 서울과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서울의 상승률을 이 핵심 지역들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노도강이나 금강구 지역들은 생각보다 상승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나오지만, 완만하다는 표현이 그렇죠. 앞에서 본 그래프도 평균이지만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 최근에 한강벨트라고 하죠.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구, 영등포까지 상승세가 커지고 있고,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토지거래가 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 3구, 용산구보다 이들 주변의 한강벨트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들이 매물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이들 지역의 상승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닌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보게 되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갸우뚱,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는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지금 극심한 양극화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지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 용산구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이 확대 지정이 되면서 전세 끼 매물들은 못 파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까지 상승 지역입니다. 경기도도 양극화인데요. 과천시 분당 9죠. 분당, 판교, 그리고 용인, 수지 정도까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게 되면 뭐 서울은 뭐 0.19% 주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오지만, 강남, 서초는, 송파구는 0.5%까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전국 평균이 0%인데 서울과 이들 핵심 지역들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려서 0%가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전국은 마이너스입니다. 지방에서는 이제 세종 정도가 반짝하고 있는데, 세종은 다시 약간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약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75점에서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반평균 75점에 맞췄어 라고 하면 아유 잘했어 라고 할까요, 야단을 맞을까요? 그건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95점, 100점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전국 1등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숙제를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왜? 시장이 안정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장이 앞서서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이 컨트롤하기 힘든 이 친구들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 아마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도 최대 숙제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했고요. 우리는 달라. 세금으로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과연 언론이나 민심이 정부가 기다려주기까지 시장이 기다려주느냐. 저는 언론들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고가 나오는데 왜 대책이 안 나오는 거야. 연일 대서특필하게 되면 민심이 나빠지게 되고, 과연 계속 세금 규제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뭐 부동산 공약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광석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부동산 부분만 좀 더 뽑아서 보게 되면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건드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처럼 엇나가고 튀어버리니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중2병이 걸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봤습니다만, 저는 딸이었는데도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야단을 쳐도 안 되고요. 때려도 안 되고요. 돈을 줘도 안 되고요. 달래도 안 되고요. 영화를 보도가 안 되고, 여행을 가도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해도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친구 말은 엄청 잘 듣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동병상련. 네. 근데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걔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고 있으면 천불납니다.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말은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름답죠. 공급을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유부지, 남는 부지 적극 활용하겠다. 자족 명품 도시 건설하겠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4기는 하겠다고 했다가 최종 공약집에서는 빠졌는데, 아마 4기가 공공 주도의 공급의 핵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기 신도시 포함해서 노후 계획 도시 하겠다. 나머지는 이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뭐 공공 지원, 공공주택들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공공임대 아파트들 뭐 설명 안 해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신혼부부들 다자녀 특별공급, 이거는 뭐 이제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크게 뭐 공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그냥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책 기조는 똑같습니다. 출산율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신생아들한테 혜택을 집중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신혼부부 다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자녀도 애 다 키운 다자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생아 다자녀가 대부분이고 공공분양, 일반 분양도 자녀가 있어야 될 정도로 모든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건설 경기, GTX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살리겠다. 지방은 5극 3특,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잘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일단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뜨거운 맛을 한번 봤습니다. 야, 이거 건드려도 답이 안 나오네? 결국에는 살짝 외면하고 싶은, 가급적이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싶은 저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발 좀 속 좀 안 썩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모른 척 내일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중산층, 저소득층한테 주택 공급 집중적으로 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방향성은 바람직한데 시장이 이렇게 기다려줄지가 문제이고요. 그러면 일단 먼저 풀어야 될 숙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 서울 한강벨트 일부 지역들 양극화 문제,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걸 차단해야겠죠. 압구정이 130억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130억을 무슨 수로.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주변 지역이 풍선 생겨서 노도강까지 번진다. 경기도 과천, 분당 아래로 남부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압구정 집값 올라가는 거는 화가 나지 않는데 우리 옆 동네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일입니다. 이걸 차단해야 되는 게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 부족. 서울은 없습니다. 빈 땅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유일한 땅이 저 여의도에 저 국회 한 10만 평 되는 땅하고요. KBS 부지가 있는데 쉽게 비켜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종으로 가더라도 여의도 부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원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안 나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주택수 빼줄게라고 하는데 오르지도 않는 집을 주택수 빼준다고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저는 정책 당국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니 같으면 사겠냐고. 안 삽니다. 건설업계 PF 문제, 지방 서울 양극화 문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산적된 숙제를 풀어나가기 5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고요. 그럼 임기 내 못하는 정책을 좀 살펴보죠. 저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기망한 거죠. 왜? 실제로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선도지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2027년 착공하려면요, 지금 이주해야 돼요. 이주해야 2, 3년 걸리거든요. 지금 주민들 아무 생각이 없는데 통합 재건축 단지 협의도 안 되고 이주 대책도 없고, 이주 대책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인가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주하라고? 어디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국민을 기망했는데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한다면 10년, 15년 기본 걸리거든요. 지금 추진해도 10년, 15년입니다. 압구정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10년입니다. 음마아파트 10년입니다. 빨라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동 빨라야 10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3년, 5년 만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주하고 공사하면 5년입니다. 베스트로. 근데 안 되잖아요. 1기 신도시 재건축 15년. 제 칠순잔치 할 때 되면은 제가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저는 15년 바라보고 있고요. 4기 신도시 개발될까요?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해서 지금 첫 단지 본청약 하고 있고요. 입주가 2028년 가장 빠른 단지가. 그러면 입주하고 보통 5년 걸리거든요.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그럼 2033년,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4기 신도시 개발을 해도 15년이면 2040년인데 우리 2040년에 주택 공급해 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줘.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15년 후에 나오는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공공분양을 기다려줄까? 저는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250만 원 계획 윤석열 정부도 못했고요. 누가 돼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선수는 똑같습니다. 축구 대표팀으로 따지면
선수, 국토부나 LH는 똑같습니다. 그냥 구단주하고 감독만 지금 바뀌는 건데 다들 자기가 히딩크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명장이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감독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데 집중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기 내 할 수 있지만 못할 것 같은 정책,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좀 쉽지 않죠.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강남 부자들한테 부자 감세를 주는 또 이런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똘똘한 한 채를 야기시키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 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라든지 지방 미분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이런 거는 또 세수 감소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규제 대책 언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라톤 세미나 때 제가 상세하게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강벨트 집값도 올라갑니다. 풍선효과 생깁니다. 이미 다른 지역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풍선효과 언제 생기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정도 세금은 늦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대출 규제로 먼저 건드릴 것 같습니다. 뭐 15억이나 20억 뭐 대출 막아버리고 먼저 하는데 욕구가 터지는데 하지 말라고 구매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컨트롤 됐으면 문재인 정부는 왜 못했겠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중2 아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저는 생긴다고 보고요. 추석 전에 9월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도 저는 대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춤하겠죠. 몇 달 주춤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늪에 빠질 가능성이 문재인 정부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계획처럼 진행되기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처럼 저는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중2병과 같다라고 했고요. 저는 과도한 자신감, 만능주의는 좀 경계를 해야겠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시장이 원하는 주택들 꾸준히 공급해주고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차근차근 해서 차차기 정부에 완성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갑 박사님이 먼저 코멘트. 저는 그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원래 이제 그 사기 신도시 얘기는 평소에 유세 뭐 과정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막상 공약집을 보니까 사기 신도시 얘기가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렇다고 일단 보시는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논란에 휩싸입니다. 너 진짜 못하는 거 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3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라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뺐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추진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추진 안 하고요. 집값이 올라가면 3기 신도시가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25만 원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25만 원 수도권에 나온다고 해결이 안 되고 4기가 진행이 되는데 3기처럼 그렇게 발굴해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은 새롭게 발굴되는 곳들도 한두 곳 있을 것이고 기존에 발표된 곳들 있잖아요. 광명 시흥이라든지 거기 7만 호거든요. 그리고 뭐 인천 9월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을 모아서 좀 일부 더 구역을 확대해서 4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뭐 임기 내에 뭐 착공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겠으나 일단 한다라고 희망을 주면서 3기 신도시 마무리 잘 하고 4기 신도시까지 아마 저는 공을 좀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관련 질문인데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결의, 역대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한 번 나왔다 낙선하시고 두 번째 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180도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지난번 대선 공약은 쉽게 말해 수요 억제.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기했다, 불로소득 이런 거 걷었다, 이건 다 막겠다. 이게 정책 기조였고요. 네. 그것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 이게 방점이었는데 네.
본인이 유튜브나 여러 유세 현장에서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은 앞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도대로 세금 내면 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했고 공급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약집엔 안 들어갔지만 4기 신도시도 유세 중에 얘기했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박원갑 박사님, 김인만 소장님, 김광석 교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꼭 다 같이 한번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를 정말 생각이 바뀐 걸로 우리가 믿고 부동산 전략 전술을 짜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치가잖아요. 정치가는 유권자를 너무 깜짝 놀래킬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언어적인 수사를 가미해서 내가 말했던 게 이 정도 수요 억제까지는 난 하려고 했던 건데 오해하셨나 보네요 라고 해서 원래 지난번 정책 기조와 유사하게 그런 형태로 조금 억제하려는 가격 상승을 그런 흐름으로 갈지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왜냐하면 말이 3년 만에 거의 통으로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지난번 때는 뭐 국토보유세 얘기도 나왔고 네. 굉장히 강한 기조였는데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뀐 게 그때가 아마 대선 기간이 2021년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억제해야 되는 시그널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국으로 보게 되면 아까 물가 상승률을 얘기했듯이 그냥 보합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 일부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이 과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치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정치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지. 역설적으로 2022년 6월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께서 집값 더 떨어져야 돼. 나는 집값 떨어져도 개입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속으로 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왜? 6개월이 지나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 떨어졌거든요. 1.3 대책 때 저는 마포, 성동 안 풀 줄 알았는데 마포, 성동까지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지 이 말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치인들 대부분 다 출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달렸는데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세금 규제 그대로 유지하고 공급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중2병 아들 시장이 과연 우리 바람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내가 봐줄 수 있는데 PC방 가고 열심히도 안 하고 하면 부모가 개입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강남 집값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결국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기미가 보인다면 어떻게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달린 거지 이게 정치인 말이 결국에는 시장 지금이 조용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실용적 시장주의. 이게 굉장히 저는 함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용적이라는 것은 이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주의라는 것은 시장의 욕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 수요 억제 안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공약집을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카드는 아마 무리하게 안 쓰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주로 매수 단계에 문턱을 높여서 수요를 일부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요 억제라기보다는 수요 조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인만 소장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만 소장님이 뭐 15억 대출 규제도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니.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2년을 살아요. 그죠? 네.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 특유 과열지구도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그 거래 허가구역. 그건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예. 이것도 확대할 수 있죠. 그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한다고 뭐요? 일종의 공언을 몇 번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정부가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기조로 정책 노선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본적으로 행정 관리예요.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도 뭐 투기 과열 지구도 그다음에 이건 뭐 이른바 토우제도 안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네. 일반적인 그냥 국토부와 기재부의 할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께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책을 읽을 때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돼요. 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말은 바꿀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읽어보면 그 생각 자체는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저는 이 네 글자를 드리고 싶어요. 상황인식. 그러니까 현 신임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빌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비상경제 TF입니다. 네. 그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선시해서 급선무를 두고 처리하자. 네. 하나가 민생경제, 예. 그 다음 미중 간의, 한미 간의 무역협상 관련. 예. 이 두 가지의 시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자. 자, 이게 상황인식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에 있는 가장 우선시하고 급한 일이 무엇이냐 해서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실제 이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하는 게 진보 정부인데 왜 성장을 강조하지?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상황인식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대 14.9%에서 거의 매년 1%포인트씩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대로 내려오고 KDI와 한국은행이 0.8%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분배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자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이걸 4명이서 잘 나눠 가질까라는 분배를 고민하기보다 피자를 좀 키워야 또 공정하게 배분하는 걸 또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상황인식 자체가 너무나 저성장 국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상황인식 하에 성장을 강조하고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AI 고속도로 이런 정책 공약을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또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주식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강조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표현도 굉장히 강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인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인식은 뭐냐? 집 가격이 오르는데 즉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다가 상황인식. 스스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반면교사 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집값은 세금 정책으로 해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표현이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든 저도 이런 생각은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가격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다. 그러니까 공급을 더 늘려서 주거 불안에 허덕이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가격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상황인식이 한 가지 있지 않나. 역시 양극화라는 현상을 보고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집값의 끝없는 하락세,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하는 접근, 그런 상황인식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런 생각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그 방송들을 찾아봤죠. 근데 굉장히 진보 정권의 후보로서 나온 분으로서는 기대하지 못한 문구를 하나 MBC에서, MBC 라디오에서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역사상 부동산은 늘 올라왔지 않냐. 네. 그걸 그 진보 정권의 수장에게 들은 거는 사실 제 기억은 처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상황인식에 대한 아까 말씀 주셨던 생각도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의 발제와 또 그것을 통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좀 가늠해보고 어떻게 정책 기조가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우리가 7월 26일 날 마라톤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번째 발제신데 김윤환 소장님은 이때 어떤 내용으로 또 중심을 두고 발제를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자료가 한 6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한 15페이지만 뽑아서 그냥 맛배기만 보여줬고요. 네. 이제 본 마라톤 세미나에서는 왜 집값이 이렇게 상승 압력이 강한지,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어땠나, 네.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집 마련해야 돼, 말아야 돼, 네. 기다려야 돼, 사야 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네. 워낙 또 컨설팅 상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미나 끝자락에 실제 강연자 참석자 전체가 대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 네. 하반기 내 집 마련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죠. 디테일하게 혹시 답변 토론해 주실 거죠? 이날 그러려고 제가 이때 참석을 한 거예요. 정확한 솔루션 제가 제시해드릴게요. 예. 저도 좀 지원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에 그 댓글 보시면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종우 교수님의 발제를 양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